자, 이걸로 좀 공부 좀 했나요, 여러분? 동영상?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싫던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DNA와 RNA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가볍게 부담 없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DNA 이중나선 구조죠? DNA 이중나선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DNA가 이중나선임이 밝혀진 다음부터 우리가 DNA가 어떻게 복제되고 또 DNA에 어떻게 DNA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유전자 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나선이라는 거죠. 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DNA 갖고 있던 여러 특성들이 있죠. 서로 이 두 가닥이 있는데 두 가닥이 상부적 결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DNA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혀낸 유명한 실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학사적으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과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리피스라든지 에이버리 등이 실험한 실험, 그다음에 허쉬 체이스의 실험들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각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리피스가 한 실험이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건 증명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실험들이 연계되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죠. 자, 일단 유전 물질이 가져야 될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DNA는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안 밝혀졌었겠죠. 그러니까 유전 물질은 먼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냐면은 그 생물을 이제 살아가게끔 하는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서 이게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싫은 부모님의 모습들 자기한테서 거울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역시 유전의 법칙은 무섭다라는 거를 그리고 졸업식 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구의 딱 모녀가 아니다, 부녀가 아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닮게 되죠. 자, 그렇게 외형적으로 닮다라는 것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뭔가가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게 유전 물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가 돼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넘어가려면은 어쨌든 복제가 돼야겠죠. 뭐 심지어는 뭐 세포 하나가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던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야만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 우리가 변이가 존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유전 물질이 갖고 있는데 다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성격도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전 물질의 변이가 없다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유전 물질의 어떤 여러분 지금은 알고 있지만 뉴클리오타이드 시퀀스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이런 변이들이 이렇게 그 형태적 변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속성들 생각해 보는데 자, 그래서 유전 물질도 옛날에 잘 몰랐던 시절에는 뭐가 유전 물질일까 세포를 늦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화학은 아무래도 생물학보다 좀 일찍 발달했으니까요. 지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이 있어요. 일단 이 네 개의 거대 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세포의 주 성분 중에 하나, 주 성분들이죠.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어떤 것이 도대체 그 DNA 유전 물질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900년대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꽂혔겠죠, 초반에. 그래서 염색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시험 문제도 냈겠지만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 염색체의 행동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멘델의 그 분리의 법칙이라든지 독립유전의 법칙을 염색체의 이동과, 그러니까 염색체가 예를 들어 감수 분열시 아니면 체세포 유사 분열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 유전 물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색체에 곧 유전 물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염색체를 분석해 보니까 염색체의 주성분은 위에서 봤던 리피드라든지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좀 빠지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단백질과 핵산이 주가 되죠. 그래서 단백질 아니면 핵산 둘 중에 어떤 것이 유전 물질일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리피스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피스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이라고 우리가 폐렴 구균이라고 불리는 이 균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자, 스트랩토코커스, 코커스는 구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트랩토코커스
유모코카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류학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거가 이 이름도 있었고 이 이름도 아마 있었겠죠. 근데 저 사람은 그리피스는 아래 이름을 선호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선취권, 분류학에서 먼저 얘기한 같은 종에 대해서 먼저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류학에서 선취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취권에 의해서 당시에 이렇게 썼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테러 구조를 보니까 그 플레이트 위에다 딱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이 콜론이 생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두 종류. 그러니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러프와 그다음에 스무드 두 개의 그 콜로니 타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형이라고 하고 스무드는 S형. 생물학자들은 너무나 약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뭐든지 다 약자야, 그죠? R과 S 타입이 있는데 이 R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특성인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폴리사카라이드, 즉 그 다당류로 된 캡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그 세포 벽 바깥에 캡슐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균들이 있는데 얘들은 그 캡슐이 없어요. 이 캡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우리 숙주의 면역계, 우리 그 적응 면역들 하잖아요. 아침에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 숙주의 면역계가 공격을 하는데 캡슐이 있으면 그 면역계의 공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캡슐이 없으니까 숙주와 밥이에요. 숙주의 면역계 밥. 그러니까 그 얘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금방 잡아 죽죠. 그렇죠?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폐렴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숙주한테 죽음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S 같은 경우에는 얘들의 R과 S의 이름을 유래하는 거는 그 콜로니가 형성되는 모양을 보고 그런 거예요. 얘는 콜로니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균의 그 세균을 확대해서 세균 겉면이 울퉁불퉁하다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콜로니의 모양이 이렇게 그 플레이트 위에 키우잖아요. 배지 위에 키우게 되면 콜로니의 모양이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주변이 가장자리가 매끈한 게 아니라 매끈한 건 S 타입이고요. 얘는 위에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R, S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S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 폴리사카라이드 캡슐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얘는 숙주의 면역체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숙주의 면역체계를 농락하면서 그 숙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S타입에 감염된 생쥐 같은 경우에는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서도 봤던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이 마우스가 죽어요. S타입 넣었더니. S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사카라이드 그게 있죠? 네, 저기 피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타입은 살아요. 생성합니다. 이 생쥐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끓여가지고 변성시 죽인 그 S타입을 집어왔더니 얘도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끓인 S와 생생한 R을 같이 섞어가지고 했더니 얘가 죽었어요. 죽은 건지 잠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 보니까. 어쨌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자 죽어가지고 얘 폐에 있는 조직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이제 세균을 추출해가지고 키워봤더니 그러니까 이 안에는 R타입도 있고 S타입이 존재하는 거죠. 원래는 R타입만 있어야 되는데 S타입의 세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R타입에 있던 것이 R타입이 S타입으로 즉 외형이 변한 거예요. 외형이. 그러니까 러프한 그런 콜로니 모양에서 스무드한 콜로니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모양이 변하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형질 전환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은 모양이 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트랜스포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양이 변하는 건데 그 모양이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형질 전환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힌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안에서 R1S로 가도록 한 것이 핵산의 단백질인지 아니면 DNA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실험을 기반으로 요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DNA가 여기에 물질인지 그 다음에 핵산이 그 물질인지 단백질이 그 물질인지 바탕을 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속적인 실험을 에이버리, 맥리어드, 메카티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40년대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그러면 저 R에서 S로 바뀐다는 걸 지금 아까 그리피스가 보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질들이 R에서 S로 바뀌게끔 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물질들을 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어디는 DNA를 넣어보고 어디는 DNA를 없애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DNA나 RNA, 자 핵산 그 핵 내에는 RNA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RNA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즈 세 가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합니다. 일단은 그냥 R 타입은 그냥 여기 해요. 왜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얘는 지금 여기 그 생쥐를 넣어주진 않았습니다. R 타입은 그냥 키워요. 여기다가 그냥 이 R 타입 같은 경우 생쥐가 들어있나 보네요. 중간에 그냥 R 타입이 있으면 R 타입 나와야 되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R 타입을 알면 죽게 만드는 어떤 이 성분을 집어넣던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R 타입 그대로 놨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R하고 S타입에 있는 S타입을 이제 죽은 S타입을 넣어준 게 아니라 X타입 셀에 이제 어떤 추출물을 넣어준 거예요. 추출물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겠죠. 그 중에 이제 DNA 추출물을 넣어준 걸 해봅니다. 살아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 DNA 추출물에 사실 이 당시에 분석 기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DNA 추출물에는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사실 RNA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NA 추출물에다가 DNA를 처리를 해봅니다. DNA를 좀 없애보려고 했더니 안 나타나죠? 여기다 RNA나 프로테이즈를 했더니 그대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웨이브처럼. 그렇게 봤을 때 DNA가 정말 R에서 S로 형질 전환을 시키는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증명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유전을 얘기할 수 없어요.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죠. 같은 세대 시간에 여기서 여기로 건네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것도 유전이라고 보면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아까 유전자가 가져야 될 여러 속성들이 있어. 유전 물질이 가져야 될 여러 속성 중에 어떤 생물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 그런 속성은 되지만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넘어가는 걸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허시 앤 체이스가 1952년도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박테리아 파지 T2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요. 대장균을 숙주로 삼는 용해성 이 박테리아 파지죠. 용해성 바이러스. 자, 그래서 이 T2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간단하지 않지만 성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백질하고 DN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DNA밖에 없는 이 T2 파지를 이용해서 감염을 시키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잠시 후에 워낙 유명한 실험이 알겠지만 T2 파지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람다 파지와 다르게 람다는 용원성 주기가 있어요. 용원성 주기라는 얘기는 숙주를 바로 죽이지 않고 숙주에 이 핵에 끼어 들어가서 숙주와 같이 사는 식이죠.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치게 된다. 근데 얘는 바로 죽여요. 잠복기 없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숙주의 그 기구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복제한 다음에 숙주의 그 세포를 터뜨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자, 바이러스 들어가고요. 바이러스 들어간 다음 바로 자기의 DNA로부터 여러 DNA 정보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막 합성합니다. 자기도 복제하고 DNA도 복제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숙주를 터뜨리고 나와요. 아주 정말 단순한 용해성 바이러스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웁니다. 자, DNA냐 아니면은 제 DNA가 단백질밖에 없으니까 단백질이냐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이소톱 방사성 동위원수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수는 지금 잘 안 써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수 알죠? 지금은 잘 없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많이 쓰고 희한하게 그냥 농담이었는데 생물 쪽엔 방사성 동위원수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다들 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수랑 이 딸 낳는 거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심하게 쓴 트리튬 같은 H3 있죠? H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요. 그리고 굉장히 반감기도 길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P32나 S35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도 짧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 시키면 바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며칠 놨다 실험하자 하면 얘의 액티비티 확 떨어져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P, 주로 DNA 포스페이트 백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P가 많습니다. 단백질에 비하면. 단백질도 P가 없진 않지만 압도적으로 DNA 많기 때문에 P32로 레이블한 DNA, 그 다음에 S35로 레이블한 프로테인. 프로테인의 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는 없지만, 그래서 이 S35와 P32를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레이블링한 DNA와 그 단백질을 가진 그 T2 파지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을 감염시키죠. 그래서 그들 감염시킨 다음에 그들의 자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자손을 가지고 본 게 아니더라고요. 자, 실험을 봅시다. 자, 여기 이콜라이를 배양해서 키우죠. 액체 배지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하나,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에다가는 S35로 레이블한 T2, 하나는 P32로 레이블한 T2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들을 조금 뒀다가 바로 믹서기에 돌려요. 믹서기에 돌리면은 믹서기 칼날에 대장균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만 여러분들 그 믹서기 칼날은 대장균이 보기에는 여러분 아파트만한 그런 거대한 불이 있으면 아파트 빌딩 63빌딩 정도 그 거대한 크기가 되겠죠. 절대 거기에 부서지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부서져 이렇게 살짝 밀릴 정도겠지. 자, 이걸 해준 이유는 단순히 충격을 가해줘서 이 대장균 위에 붙어있는 이 파지를 떼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떼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합니다. 원심 분리를 하면 파지가 가벼워요? 대장균이 가벼워요? 파지가 가볍죠? 원심 분리를 살짝 해주면요. 세포 아래로 딱 가라앉고요. 상층에게 파지들이 남아요. 그렇죠? 파지 성분들. 자, 여기서 이제 파지들 중에 어떤 건 이제 예를 들어 단백질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건 DNA가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지만, 그랬을 때 상층에 남는 것들은 뭐예요? 못 들어간 것들이 남겠죠? 그래서 상층액을 분석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걸 분석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상층액을 분석해 봤더니, 자, S35가 상층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P32로 레이블하는 거 상층액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DNA는 아까 붙어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리고 여기 이제 재수 없는 애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은 애들이 상층액에 떠가지고 여기 발견한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유의하게 높죠. 물론 단백질이 100%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백질의 일부가 우리가 아무리 그 믹서기를 돌려도 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분명히 유의하게 차이가 납니다. 즉, 밑에 DNA가 단백질이 아닌 DNA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복제해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겠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실험한다고 하면 아까 밑에 가라앉은 애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P32가 나오는지 S35가 나오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그 책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거 설명했죠. 그 다음 세대에 뭐가 나오는지. 근데 이게 원래는 맞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인터프리팅 데이터 당연히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1년에 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전 물질이 DNA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DNA가 유전 물질이야, 막 수고수고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궁금함은 DNA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함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핵산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핵산의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여러분 기말고사 때 ATP나 뭐 이런 것들 DNA의 약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못 쓴 사람 많더라고 옛날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생물 전공했으니까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 핵산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DNA의 구조의 복잡성 4가지 수준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의 단위체죠. 그리고 이 단위체들이 모여서 핵산의 어떤 가닥을 형성합니다. 단위체들이 중합이 돼가지고 긴 가닥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가닥, 그리고 이 긴 가닥은 둘이 모여가지고 더블 힐릭스, 이중 나선을 형성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들이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기타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대한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DNA 가닥, 그다음에 이중나선, 염색체 이 네 수준으로서 DNA 그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쭉 생겼죠. 여기 지금 크로모솜이긴 하지만 이렇게 딱 지금 뭐가 빠져 있는 여기에 그 히스톤 단백질이 끼어 있는 게 빠진 그림 같아요, 그죠, 여러분? 히스톤 DNA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 스트럭처는 도대체 그 DNA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름 그 나와 있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들어있는 염기, 여러분 알고 있지만 퓨린과 피리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탄당이 있습니다. 오탄당에는 DNA의 디옥시리보스, RNA의 리보스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산, 그 다음에 그 당, 오탄당, 그 다음에 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자, 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제대로 숫자를 붙이고요. 오탄당에는 프라임을 반드시 붙여서 숫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프라임, 2, 3, 4, 5 프라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오탄탕에 들어있는 탄소 애들 얘기하고요. 여기 그 염기 같은 경우에 1, 2, 3, 4, 5, 6, 7, 8 있지만 여기는 탄소만 있는 건 아니고 질소까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육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오각형의 요 구조에 있는 이 질소와 탄소들의 번호를 얘기하는 프라임은 붙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디옥시리보스가 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오른쪽 거는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얘기했습니다. 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2번 탄소, 오탄당 2번 탄소 OH가 있고요. 얘는 산소가 하나 없는 H만 있습니다. 3번 탄소의 OH와 그 다음에 5번 탄소의 인산, 여러분 5'과 3'의 얘기가 바로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명을 보게 되면요, 뉴클레오타이드 말고 뉴클레오사이드는 베이스, 그 다음에 슈거가 합쳐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데닌이고 슈거 리보스면은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옥시 리보스면 데옥시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게 되면 인산이 붙는 건데, 인산이 하나, 둘, 세 가지에 따라서 이름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단위인 ATP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여기 그래서 그 이름들 명칭들에 대는데요. 명칭들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NA 가닥의 구조를 보죠, 여러분. DNA 가닥. 그래서 DNA는 자 저렇게 만들어진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중합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 카본에 붙어있는 포스페이트와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3'에 붙어있는 OH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그 중합 반응에 물이 항상 빠집니다. 중합 반응 물이 빠지면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형성하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그래서 방향성이 존재해요. 5' to 3'으로. 그래서 5' 쪽은 증가가 되지 않고요. 항상 3' 쪽이 붙어가지고 계속 3' 증가하면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탄당과 인산은요 서로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교대로 나타나게 돼서 얘들 우리가 백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뼈 같이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5' OH, 5'에 있는 이 포스페이트, 오탄당, 포스페이트, 오탄당, 포스페이트, 오탄당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면서 이 포스포다이에스터 이 링키지를 형성하면서 이 백본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는 한쪽으로 돌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염기 아시겠지만 질소와 탄소 사이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질소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염기 자체는 사실 물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얘가 물론 H나 O가 갖고 있긴 하지만 염기의 이 본체 자체는 친수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물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DNA 이중나선 형성할 때 염기가 안쪽으로 들어간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염기가 물과 친하지 않아야만 이 DNA 이중나선의 그러니까 그 DNA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DNA 더블 헬릭스를 어떻게 찾아내게 됐느냐, 중요한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개의 수많은 야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야사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자,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정말 위대한 과학자죠. 이 단백질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서열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라이너스 폴링 자체는 단백질의 그 입체 구조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이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 여러분 아시죠? 알파 헬릭스 단백질의 기본 2차 구조에 알파 헬릭스와 베타 플리티드 시트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알파 헬릭스 구조를 여러분 볼하고 이 스틱 있잖아요. 볼 스틱 이걸로 이제 여러분 입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과학 실험실에도 많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알파 헬릭스 구조에 대해서 밝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 헬릭스 구조에 뭐 뒤에 그림에 나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수소 결합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DNA가 바로 이런 이 알파 헬릭스와 같은 그런 어떤 힐리컬 구조, 나선 구조를 띠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라이너스 폴링 같은 경우에는 DNA가 3중 나선 구조라고 생각했었어요. 3중 나선. 그러니까 알파 헬릭스가 헬릭스 구조가 3개가 뭉쳐진 그런 구조. 그래서 지금은 우습게 봤겠지만 당시 대가예요. 대가 중에 대가가 한 마디 던졌는데 누가 무시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아직 실험으로는 증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로잘린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는 DNA 어떤 입체 구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로잘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회절이라고 불리는 그 기술을 썼고요. 모리스 윌킨스는 약간 수학을 이용해서 회절된 패턴들을 분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여러분 회절이라는 거 아시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에너지긴 하지만 주로 원자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얘가 원자랑 부딪히면서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어떤 결정,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핵산이라든지 이런 규칙적으로 딱 배열되게 만들면요, 얘들한테 한 방향으로 간 엑스레이 딱 쏘아주면 그 엑스레이가 걔들의 규칙적인 패턴에 의해서 탁 튀면서 꺾이면서 뒤에 이제 이 필름에 걔들의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패턴, 2차원적으로 나타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얘들의 3차원 구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 엑스레이 회절은 한때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생화학이 이때도 인기가 있었겠지만 특히 단백질의 구조에 관심이 고조된 1900년, 9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엄청난 인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저 엑스레이 회절을 한다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엑스레이 회절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도 나왔어요. 그리고 로잘린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연구 욕심. 뒤에 지금 설명하겠지만 모리스 윌킨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약간 회의적이었는지 왓슨과 크릭 있죠? 뒤에 나오는 왓슨과 크릭한테 이 둘이 같이 연구한 데이터를 줍니다. 아마도 로잘린 프랭클린이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논문을 같이 써요. 그 유명한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잘린 프랭클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53년도에 그 논문이 나왔는데요. 59년도에 노벨상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로잘린 프랭클린이 살아있었으면, 왜냐하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 역할한 게 모리스 윌킨스보다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으면 윌킨스가 안 받고 프랭클린이 발랐을 거예요. 근데 노벨상 수상 1년을 앞두고 죽었어요. 왜? 마리 퀴리와 같은 똑같은 증상이죠. 이 엑스레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뉴욕 같은 데서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게 대유행했대요. 자기 엑스레이 사진 찍고 엑스레이 포즈 취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지금 우리 SNS 이렇게 밥 먹고 막 이런 거 사진 찍는 것처럼 엄청난 인기를 찍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엑스레이에 대한 무서움을 몰랐던 거죠. 얘들이 우리의 DNA 파괴하고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면서 무슨 방어구 이런 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퀴리브이도 죽고 그 다음에 로자리 프랭클도 죽은 거예요. 암으로. 무섭죠 여러분. 자 어웨인 샤가프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좀 더 일찍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핵산을 분석합니다. 핵산 ATGC를 분석해가지고 A와 T의 비율이 대략 비슷하고 G의 C 비율이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DNA 구조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걸 해결할 영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이 지금 알파 X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욕심을 냈지만 어쨌든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 회전을 통한 그런 연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다음에 프랭클린. 이거는 프랭클린이 밝혀낸 거는 이것입니다. 약간 얘들이 헬리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싱글 스탠드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얘들이 한 바퀴 도는데 10개의 베이스가 한 바퀴 이루어졌으면 한 바퀴 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만 더블 헬릭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짐작을 못한 거죠. 싱글 헬릭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폭이 좁다, 아니 넓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이렇게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체 구조가 얘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면 이 엑스레이가 가면서 얘를 튕겨내죠. 튕겨나면서 패턴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제가 아까 그 생화학 뛰어든 사람들 많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특정 단백질을 구해가지고요. 그 단백질 결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 만드는 거, 황산군이 결정 만드는 거 실험해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씨를 넣게 되면 여기다 딱 붙죠. 이렇게 결정이 딱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이 아주 예쁘게 나열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구조대로 딱 나열되는 거죠. 단백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의 결정을 만들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대로 쫙 나열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되면 일단 그런 결정을 만들기만 하면 실험의 99% 성공한 거예요. 결정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쏘아가지고 패턴을 보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만들기 어렵고요. 단백질 중에 이제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결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단백질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막단백질은 막이 있어야만 자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GPCR 같은 경우는 7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있죠? 이 트랜스 멤브레인 알파 X 같은 경우에는 다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이 없으면요, 애들이 구조를 그렇게 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샤가프 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AT과 GC 비율이 대략 비슷하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똑같지는 않죠. 지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생화학적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1년의 것들이 모여서 왓슨과 크레이그 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모형을 만든 거예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열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융합한 능력이죠. 일종의 융합 능력에 굉장히 그 샤가프의 룰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샤가프의 법칙이라든지 모리스 윌킨스가 몰래 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어떤 헬리컬한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내용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아까 볼 앤 스틱으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됐던 지금 그 기존에 있던 DNA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순됨 없이 모순이 되지 않는 그 전에 있는 결과가 모순되지 않는 그런 모형을 만든 것이죠. 1953년도 우리나라 휴전협정이 일어난 해인데요. 그때 이 미국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막 전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되게 유명한데요. 이 사진 가지고 왓슨과 크레이고요. 왓슨은 승승장구를 하죠. 네, 이 53년도에 논문 내고요. 불과 6년 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드물어요. 노벨상은 젊었을 때 낸 연구 가지고 보통 70이나 80대 죽기 전에 받는데 노벨상에 죽으면 못 받아요. 그리고 알겠지만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젊은 나이 이때도 20대였어요. 20대였고 노벨상을 받아도 30대 초반 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왓슨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최고 수장도 맡았어요. 수장도 맡고 잘 나가다가 정말 말년에 비참하게 됐죠.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가지고 왓슨이 모든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다 끊기게 됩니다. 연구비도 끊기고 다 끊기면서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노벨상도 경매물로 내놨어요. 생활비로 쓰려고요. 그러다가 그 어떤 독지가가 그걸 자기가 비싼 값에 사가지고 다시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말조심해야 된다는 우리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잘리 프랭클린은 못 받았고요. 대신 모리스 위킨스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어쨌든 그 62년이네요. 죄송합니다. 59년이 아니라 62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모형을 보게 되죠. 왓슨과 크릭이 생각했던 DNA 모형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개의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서로 맞닿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둘 사이에선 하이드로겐 본딩, 즉 그 A와 T는 두 개의 수소결합, G와 C는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ATGC가 어떻게 만나는지,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배열될 수도 있는데, 얘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DNA 나선축에 수평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그 배열 과정들을 이 수소결합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형들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가 안쪽에 있고, 그다음에 백본이 바깥쪽에 있는 그런 형태를 했고요. 이 베이스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초로 만들었던 모형이에요. 이게 힘들었겠죠,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DNA 더블 헬릭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DNA 더블 헬릭스 모델은요, BDNA의 모델이 되게요. 근데 이제 BDNA 말고도 뭐 ADNA도 있고 GDNA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DNA 모델들이 그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자, DNA 구조는 엔타일 패러렐하죠. 그러니까 역평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역평행 구조로 해서 한쪽은 5', 3'으로 반대쪽은 3', 5'으로 서로 엇갈린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나선 구조를 띄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나선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DNA 모형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 모형이 이렇게 동그란 원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딱 놨어요. 여러분 책상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DNA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요. DNA 따라서 멀리 저쪽으로 여러분 멀리 향하게 될 때 DNA 나선이 시계 방향을 띄게 되면 오른쪽, 반시계 방향을 띄게 되면 왼쪽으로 꼬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멀어질 때 DNA가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꼬이게 되면 오른쪽 회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회전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베이스 페어가 한 바퀴를 형성하죠. 그래서 그 한 바퀴의 길이가 3.4 나노메타 길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 제 미생물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들었는데요. 얘들의 메이저 그루브와 지금 보면 얘들 이 DNA 이중나선 사이에 보면 넓은 곳과 좁은 곳이 존재하죠. 여기를 마이너 그루브라고 하고 여기를 메이저 그루브라고 합니다. 이 메이저와 마이너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 그 당이 생기는 당의 위치가 정확하게 180도 서로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원통이잖아요. 그죠? 원통인데 당이 정확하게 얘들이 정반대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 원통의 중심 지름을 통과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얘들이 다 같이 3'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5', 3'이고 하나는 3' to 5'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당의 위치가 미묘하게 더 가까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오탄당 이쪽은 여기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정반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반대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 대각선에 있지 않고 서로 같이 가까이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틈은 마이너 그룹을 형성하고요. 이쪽 틈은 메이저 그룹을 형성하는데요. 자, 그래서 마이너 메이저 그룹, 그 다음에 염기들은 접시처럼 놓여 있죠. 옆으로 그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이 축에 수직인 형태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BDNA가 그렇고요. 이제 GDNA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GDNA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GDNA가 숨쉬지 않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GDNA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트랜스크립션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DNA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요. 왜냐하면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저 GDNA 구조에 가가지고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얘가 트랜스크립션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트랜스크립션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요. 자, 얘는 오른쪽 회전이에요. 하지만 GD는 왼쪽 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도 있지만 얘는 굉장히 급격하게 되어 있죠. 급격하게 꺾여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이 자 지그재그 패턴을 띠고 있어요. 얘는 완만하게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염기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축에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는 축에서 기울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직과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NA 구조입니다. 여러분 RNA 구조, DNA 구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DNA에서 RNA가 카피가 돼서 만들어져요. 복수가 돼서. 여러분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보시게 되면 RNA가 그게 카피가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NA의 우리 1차 구조라고 하는 거는 DNA의 그 1차 구조, 즉 가닥과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다만 U 대신에 T, 리보스 대신에 데옥시 T 대신에 U, 그다음에 데옥시 리보스 대신에 리보스를 갖고 있다는 그런 점만 다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DN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길죠. 염색체 형성하는 경우 엄청 긴데요. RNA 그렇게 길지 않고요. 보통 수백에서 수천 베이스 페어 정도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RNA는 싱글 스트랜드로 존재합니다. 싱글 스트랜드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더블 스트랜드로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싱글 스트랜드 존재하고 있고요. RNA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DNA와 거의 비슷한데, 자 여기 오탄당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유라시레인이 좀 다릅니다. 자 그것만 빼놓고는 똑같아요. 1차 구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RNA가 뭐 이렇게 더블 헬릭스 구조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11에서 12베이스 페어 한 바퀴 도는데 11개에서 12베이스 페어를 가지고 있는 A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구조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보통 싱글 스트랜드로 구성되는데 아까 염기 같은 경우는 물이랑 별로 안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기끼리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비슷한 염기끼리. 그래서 2차 구조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멀지 구조를 형성한다든지 인터널 루프를 형성한다든지 또 유명한 스테멘 루프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들이 서로 상호적인 염기들이 그 인트라 몰레큘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 분자 내에서 서로 이렇게 상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2차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RNA는 이런 2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2차 구조들 형태를 띠면서 이제 입체적인 구조를 형태를 만들게 돼요. 자, tRNA가 불리는 특수한 RNA가 있죠. tRNA 3차 구조를 우리나라 출신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교수가 밝혀냈는데요. 자, 이 경우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tRNA 같은 경우에는요, 시퀀스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 tRNA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20종류, 우리 그 코돈이 64개가 있지만 tRNA는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tRNA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보다 조금 많이 적은데, 근데 tRNA가 여러 종류 있겠죠. 각각 최소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끌어올려면 적어도 20개 종류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 tRNA의 시퀀스가 미묘하게 다르지만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왜냐면 tRNA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요, 자 리보솜에 tRNA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DNA 들어가야 되는데 얘 구조가 변하게 되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 안 되겠죠. 그래서 tRNA가 시퀀스는 다르지만 이상하게 이런 입체 구조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애매하게 생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엔티코돈이 존재합니다. 중간 정도의 엔티코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메신저 RNA 코돈이랑 상보 결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엔드 쪽에, 자, 여기에 보면은 아미노산이 오게 되며,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한 tRNA를 우리가 아미노아실 t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D 스트럭처는 거의 이거랑 그 유사한 구조를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